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오후 4시 정치본색 이슈 대한민국을 후끈하게 달구고 있는 내용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하신 김병기 의원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 이렇게 조용하시죠? 예. 네. 근데 대체로 이렇게 대중들하고 상대하면서 정치하시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친화력 있게 뭐 저희들처럼 막 고함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좀 참모들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제 스타일에 사실 우리 동작 주민들께서 뭐 저런 것도 괜찮네 뭐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다행히. 그렇습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지금 동작에서 지금 3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원내대표까지 이제 출마하셨는데 네.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잘 알고 있는데 네. 국민들 또는 민주당 당원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서영교 의원에 비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 그 모 방송국에서 우리 아들에 대한 거를 갖다 방송해 주는 바람에 거꾸로 인지도가 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가 막판으로 이렇게 치달으면서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다는 그 국정원 파일이 나오면서 저건 뭐야, 누구야, 어떤 내용인지 이러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졌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들한테 미안할 뿐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 아드님이 이제 어떤 활동을 했던지 제가 또 이제 들어보니까 뭐 충분히 영향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그 이전에 뭔가 국정개혁 과제를 수행하면서 찍혀서 네. 저도 해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찍혀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연좌제처럼 연결이 돼서 피해를 봤다 뭐 이런 내용이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신연좌제 소문이 저 국정원 내에서 파다했죠. 예. 사실로 밝혀졌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입니다. 이제 생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마 그 외부에서는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누가 이걸 국정원에서 유출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밝혀져야죠. 네. 왜냐하면 이 자료 유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어떤 분들은 이게 국회의원이라고 그런 녹취록이 그런데 이 녹취록 자체가 보안 등급이 되게 높은 녹취록입니다. 그 직원에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제한된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유출한 자가 이것만 유출을 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정보 자료들이나 내밀한 정말 염려되는 거는 신원 자료입니다. 신원 자료. 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걸 보도를 이제 MBC가 했습니다. MBC가 원래 이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여러 이제 특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방식으로 국가기관이 일종의 캐비넷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특정 언론으로 흘려서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이게 공익제보 형식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루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원칙에 입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뭐 이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랑 맞서왔다면 더욱더 법을 지키고 그 민주주의가 발전되도록 더 본인들이 정도를 걸었어야죠. 이게 이런 자료가 왔다 그러면 기본은 국정원과 그리고 이걸 공식적인 자료를 갖고 있는 곳에 문의를 하는 게 1번입니다. 이런 자료가 왔는데 그 귀 기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공식적인 그러니까 국정원과 요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곳에 물어봐라. 감사원에 물어봐라. 그런 다음에 부족한 거 있으면은 나한테 추가 질문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마침 저희 토론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토론회를 거의 준비를 못했죠. 그래서 그 토론회가 있는 날에 이런 자료를 갖다가 물어보고 그러니까 보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선거 방해 아니냐. 그리고 이 자료가 처음으로 제기됐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건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그 다른 버전으로 계속 돌던 얘기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도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해도 제가 원내대표가 돼도 이게 문제가 됐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도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유출을 시켰다고 하면은 전달자가 국정원이 아닐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국정원이 네. 누군가에 흘려서 이것이 언론 제보 형식으로 갔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고 네. 만약 국정원에서 직접 받았는데 이걸 MBC가 사실관계 확인 안 하고 보도했을 리는 없다고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국정원에서 이런 방식으로 흘린다고 하는 것을 좀 더 확인했으면 되는데 그 이제 확인 절차가 생략됐다면 좀 전에 언급하셨듯이 얼마나 많은 파일들이 외부에 나갈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더 우려되는 거죠. 예. 네. 도대체 얼만큼 중요한 파일이 유출이 됐는지조차를 이 파일을 유출한 자를 갖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규모를 갖다가 이 발본색원해 가지고 이건 좀 일벌백계 해야죠. 자,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유출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도 유출했고 지금도 유출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이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것은 정보기관이 아니고 공작기관이다. 네. 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 국정원의 이제 대공수사권도 폐지하고 이렇게 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정보 수집 분석도 예, 폐지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습관이 남아있다, 습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저는 훨씬 더 높게 봅니다. 예. 현재 국정원이 아니고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애들이 관련된 직원들이 유출했을 가능성을 저는 유출했다고 저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 국정원이 아니라 네, 과거에 그렇습니다. 근무했던 사람이 파일을 갖고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 아니면 지금, 예. 또 다른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 파일이 당시에 기조실장 업무폰이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업무폰이 포렌식을 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검찰 수사를 받았거든요. 예. 그 박근혜 대통령 특활비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그랬을 때 그 감찰실에서도 물론 했겠지만 국정원 그 검찰에서도 이걸 다 포렌식을 하면서 혹시 확보한 자료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퍼뜨린 이유는 예.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원내대표 하는 걸 갖다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저 그 행위 자체가 그러면은 김병기 의원의 약점을 부각시켜서 도덕적으로 흠결을 네. 자 공개해서 원내대표가 안 되길 바란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게 처음, 이익이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처음 하면. 시도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어느 자리에 노미네이트 되거나 또는 제가 이제 정보위 간사를 쭉 했었거든요. 정보위 간사에 제가 보임이 되려고 하면은 이런 자리들이 꼭 터트려져 나왔었거든요. 네. 어떤 이익이 있냐면 이익보다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국정원의 개혁을 계속 주창을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제 심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남의 커다란 고통보다는 자기 손톱 밑에 가시 또는 자기 손이 좀 베이는 거 그게 두렵고 더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좋은 나라 만들려면 자기 잘하는 걸 가지고 더 부각시켜야 되지 상대의 약점을 꼬집어서 너 주고 봐 이렇게 하면 자기 이익도 안 되는데 왜 그 짓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 이러면 이제 그 얘기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로 저 당사자 저랑 경쟁 우리 민주당 내 사람이 아닙니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가 누가 손잡고 갈 것이냐, 네. 야당과의 협상 누가 제대로 이루면서 국회 협치할 거냐 이제 이 논쟁이 좀 빠져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든 이 정보를 불법적으로 흘린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서영교 의원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이 이것과 이 지금 그 녹취 유출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연루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100% 확신합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 확신합니다. 예. 네. 그렇겠죠. 지금 뭐 민주당에서 누가 원내대표 되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억울하면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네. 자, 조금 더 들어가서 캐비넷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의원께서 워낙 많은 방대한 정보가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한다. 검찰도 캐비넷이 너무 많고 국정원도 개인 사생활 관련된 정보 수집이 너무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김병기 의원이 피해자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개혁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는데
검찰이 끊임없이 정치와 결탁하게 되는 것도 이 캐비넷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치질을 해왔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예를 들면 국정원에서 그 국내 인사에 대한 신원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그 금지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전에 수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모두 이관을 하거나 폐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관과 폐지를 시켜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 관계, 그 권한이 있는 곳에 이관을 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하거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관과 폐기를 해야 한다는데 그것도 이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어디까지가 정보 수집이고 네. 어떤 부분이 이것은 수사에 악용되거나 개인의 그 사생활 침해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 복잡한 사항을 네. 이제 규칙을 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실제로 연구가 좀 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너무나 많죠. 예. 정보기관인 건 세계에서 세계에서 그런 동일한 업무를 다 하니까요. 예. 예를 들면 MI6, MI5 그러니까 영국의 정보기관입니다. 거기를 예를 들어서 하면 거기는 도감청을 하게 되면 모든 자료가 수집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자료를 갖다가 듣습니다. 그럼 또 들어야 하니까 듣는데 그게 본인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폐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듣고 안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는 다 수집이 되는데 그 자료가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하면 즉시 폐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관하거나 보고가 없는 거죠. 그 BND 독일의 정보기관 BND나 그 유명한 CIA 같은 데도 다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외부 감사관에 의해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료라는 걸 정보기관이 아예 수집을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집이라는 게 자연적으로도 되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파기하는 기능 하나, 외부에서 감찰을 하는 기능 하나 이런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그 작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고 있죠. 자, 정치권은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네. 또 검찰이나 국정원, 경찰은 뭔가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 또는 충성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증거로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부분을 네. 이재명 정부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서 갈 거냐.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보자라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던 게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봉인을 했습니다. 예. 그 국정원 자료만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정보관리단 자료들이거든요. 예. 관리단이라고 하지 단에 있는 아주 그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외에 있는 자료들은 해외 인물 자료나 해외 자료들은 당연히 그거는 권한 내니까 뭐 괜찮은 거고요. 대공용이점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권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 이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실원 자료 이런 자료들은 봉인을 했거든요. 네. 봉인한 자료를 사실 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윤석열 정부의 이 봉인이 해제됐다는 저희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건 해제됐는지 금방 가서 보면 압니다. 금방 가서 확인해 보면 알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봉인이 된 게 해제됐다 그러면 이거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에 대해서 봉인 대책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봉인이 풀릴 여지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자료에 대한 유혹이 있어도 폐기해야 됩니다. 예. 또는 정말 자료가 제가 뭐 반복하지만 이 자료가 그 어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이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보기관 특성상 폐기보다 이관이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폐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국정원 문제뿐만이 아니라 검찰, 다 동일한 그리고 거죠. 경찰 네. 이제 이렇게 다 이제 네.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와 있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봉인 조치는 과거에 이제 국정원만 했고 경찰하고 검찰도 그건 이런 없었습니다. 걸 한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국내 정보 범죄에 관한 정보를 갖다 수집을 하게 돼 있죠. 예. 근데 그 이외의 자료들은 사실 수집을 하면 불법입니다. 불법 자료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국정과 관련된 이번 이 녹취 유출은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대책 방안이 나와야 예, 되겠죠. 오히려 그것이 지금 이제 공론화의 과정이라면 경찰과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의 관리도 어떻게 이제 국민의 인권의 네. 측면으로 일단 바라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 사실을 뭐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 그 유혹을 일단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인간 제가 뭐 여러 번 저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인간의 유혹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 본성을 믿으면 인간에 따라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건 시스템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상 못하게 하면은 이거는 시스템상으로 이런 걸 갖다 수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 인간 이전에 시스템을 보완해 가지고 이걸 갖다 수집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켜야 됩니다. 이제 국정원뿐만이 아니라 아, 지금 그건 뭐 검찰, 경찰까지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집권 여당에 그렇습니다. 이제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원내대표가 되실 것이니 네. 그렇게는 꼭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국정원 또는 정보기관 또는 권력기관 개혁의 그 아주 한 축이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권력기관이 문제가 되는 게 자료에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이 수집한 자료의 사적 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만 없어도 권력기관이 굉장히 그 비권력기관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료들의 정당한 그 사용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게 처벌 조항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명기돼야 되겠죠. 예,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뭐 들어보니까 할 일이 정말 많네요.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 문제, 김건희 지금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된 거 오늘 또 보니까 야, 저 마약 밀수 범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좀 특검 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최소한 상설 특검이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던데. 뭐 그렇습니다. 예. 또 이 문제도 들으니까 도대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했는지 정말로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시스템으로 막아놔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은 맞습니까, 김병기 의원께서? 제가 인사조직을 국정원에서 20년 동안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제가 전문가라고 자찬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출신이면 아무래도 좀 그 국회라는 공간에 대중들, 국민들, 유권자 이렇게 상대를 하는데 좀 덜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출신들은 원래 퇴직을 하면은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걸 미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직을 당하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부당하게 탈락하면서 저는 정치에 뛰어들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다른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원내대표 이제 약간 과열되는 것도 있고 그래도 선의 경쟁을 하자는 이런 모습이 또 좋기도 하고 당원들은 서로 좋은 사람 우리가 열심히 밀자. 근데 또 일부는 이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볼썽사는 모습도 있고 그게 이제 다양한 좀 민주적 의견이 표출되는 과정인데 혹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원내대표 할 때 김병기 의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언질이나 이런 것을 준 적이 있습니까? 철저한 중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진조차도 그렇게 찍지 않고 저희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님과 같이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여러 통로를 통해서 민주당에 절대 그런 것은 없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소문이 나기로는 뭐 대통령이 김병기 의원 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그거는 뭐 뭐 돌던데 잘못된 소문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저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후보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투표하시면 결국 어떤 분이 되든 그것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차분하고 또 매우 친절하게 사실 정치를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좀 나서서 열심히 막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되지 너무 점잖고 실제로 이제 타고난 품성이 그런 분이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듣지만 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협치가 가능하겠느냐 아니냐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원내대표와 야당의 원내대표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그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과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내란 또는 윤건희 일당의 그 어둠에 관한 문제들은 일체 타협이 없이 그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서 그 퍼즐을 맞춰야 된다. 근데 민생 회복 또는 지역 균형 발전, 뭐 그 정치 복원 이런 것들은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한, 야당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특히 민생에 관한 문제는 야당과 꾸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성과를 내야 된다. 단 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이나 불법을 갖다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경계선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을 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는데 네. 어디를 주범으로, 누구를 종범으로 또는 관여자로 이렇게 볼 것이냐. 네. 다 죽여 이렇게 하면 다 어쨌든 기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 네,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힘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핑계로 다 잡아 넣을 건데 뭐 다른 거 협력해봐야 우리는 끝이다. 그러면 영남으로 더 좁혀서 여기서는 지방선거 확실히 이기고 아예 전면전 상황으로 5년 몰고 가더라도 뭐 이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국힘의 생존 방식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국정을 또 운영하고 국가 경영을 하는 쪽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또 될 일도 아닌데 네. 그런 경계선의 애매모호함은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국힘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런 그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의 사고 방식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신뢰를 쌓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신뢰를 쌓아온 사람을 내세우겠다. 그거 저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선 의원쯤 되면은 국힘의 지금 야당 국힘의 그 의원들과도 잘 알게 되거든요. 그럼 국힘이 그러니까 이런 류의 저는 원내대표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 그 정말 껄끄럽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 대화가 될 수 있는 상대, 그리고 어떤 정도의 대화가 되면은 그 대화를 지킬 수 있는 상대, 그런 상대가 제일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중진위원 정도가 되면 저는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잘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그 정도의 실력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번에 나선 이유는 지금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해야 되는 이 초기 1년간의 이 국정을 갖다가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 산적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런 문제를 갖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합 판단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국정원에서 한 20년 정도 25년 정도 이런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평시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정보기관 업무라고,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업무를 갖다가 오랫동안 다뤄온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제 능력을 여기서 좀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힘 쪽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좀 무서워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네. 거기에서 이제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거 충분히 동의하고요. 당원들은 벌써부터 국힘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보면 못마땅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네. 협력을 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가지고 계속 이제 마타도식으로 공격을 하니 네. 협상이 교탁 상태에 빠졌을 때 당원들은 왜 그 협상하느냐, 저 버려라, 우리끼리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원들의 감정으로는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얼토당토안한 논리로 오히려 집권 여당이 민주당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당원들의 뜻과 지지자들의 뜻이 그런 방식으로 갈 경우에 정보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이런 기준을 세웁니다. 이제 P&IO라고 정보 획득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우선순위, 이걸 정합니다. 근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걸 갖다 용인할 것이냐, 어디서부터는 그걸 갖다가 버릴 것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정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협상 대상으로 아예 처음부터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요즘 나오는 걸 굳이 예를 들면 법사위원장 같은 문제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갖다가 우리한테 주라 협상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협상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위원장은 2년씩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 원칙이 깨지면 다른 것들도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 추경 예산을 갖다가 이제 짰는데 추경 예산이 이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호를 어디부터 선호를 갖다 짜자 또는 예산의 규모를 갖다가 하는데 어디를 조정하자 이런 거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 가지고 합의 통과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다. 네. 그런 절차 위에서 하면 참 너무 좋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좀 생길 것 같아서 좀 인내하지만 마냥 기다리지는 않는다. 예. 그게 협상의 원칙이 되겠죠. 지난 일주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하는 거 보니 어떻습니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 실력, 그러니까 여야 그리고 뭐 진보 보수의 보수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제도가 가장 맞는지, 어떤 지금의 상황을 진단하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전 정권 같았으면 지금의 장관들, 지금의 내각에다가 그런 걸 갖다 물어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자신 있게 진지하게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보고받는 걸 보면서 참 준비된 대통령. 그러니까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건 이제 성남시장서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본인이 그렇게 여러 경험을 톡해가지고 하면서 닦아온 실력이겠죠. 기대한 대로입니까? 기대 이상입니까? 저는 뭐 기대한 대로입니다. 그래요? 예. 이 정도 잘할 줄 아셨다는 거네요. 네, 또 앞으로 더 잘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예. 예. 뭐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 함께 일하는 공무원이 이제 쓰러져서 뭐 병문안도 강훈식 네. 비서실장이 가고 대통령도 걱정을 하고 이제 몸 챙기자 이렇게 이제 올려놨던데 네. 그 공무원들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야 공무원의 우리의 노동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복지는 없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국가에 이렇게 지금 봉사하는 공무원들은 일 저렇게 많이 할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공복인데요. 예. 공복인데 근데 공복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마주하는 많은 공무원 9 to 6 하지 않습니까? 보통. 9 to 6를 뭐 일이 없을 때는 9 to 6를 해도 되지만 예.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야 되는 거겠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9 to 6를 하려면 그 노동의 효율을 가장 높여서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 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네, 빨리 방안을 잡고 실행하고 결론 내고 아니면 바꾸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역량 그렇습니다. 이라는 것들을 예. 제가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목표 이외의 다른 것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예. 그 마지막 질문인데 서인교 의원께 한 말씀 해주시죠. 같이 경쟁하는데 어떠신지 이렇게 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뭐 서영교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활력이라는 단어가 서영교 의원님처럼 잘 어울리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에너자이틱하고 그리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감춰져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서영교 의원님께서 이 발의한 법을 보면은 뭐 잘하시는 법이겠습니다만은 구하라법 같은 거 너무나 유명한 법이죠. 그다음에 사랑이법, 태완이법 뭐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뭐 안 예. 드려도 되겠죠? 예. 하여튼 훌륭한 법을 많이 만드신 분이다. 그런 법이 그게 피해자의 구제법이거든요. 예.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 그리고 서영교 의원님한테 부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호소력이 굉장히 큽니다. 네.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요. 굉장히 대중적이세요. 전 그래서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항의하고 그러거든요. 예. 서영교 의원님이랑 대화할 때는 서영교 의원님한테는 마이크를 주지 마라. 제가 마이크를 쏘고 그분이 안 써도 이게 더 좋은데 이건 불공정 경쟁이다. 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서영교 의원님께서 특히 행정 최고위원과 행안위원장을 하시면서 그 싸우는 경력 이런 것들은 이런 승패를 떠나서
그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시죠. 예. 네. 그러면 서인교 의원을 차라리 지지해 주시는 게 맞는데 왜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로 해서 했으면 하자는 얘기도 합니다. 그 가위바위보를 해서 해도 좋다. 그 그런데- 정도로 신뢰를 하신다는 말씀을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당원 주권주의, 예. 당원 주권주의 그러니까 이 강화를 지키는 이게 첫 번째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저는 과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자기의 주권을 갖다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참 민주당은 좋겠다. 제가 참고로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도 참 좋겠다. 대통령 잘하죠. 국회에서 원내대표 뽑는데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경선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던 대한민국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정치본색 이슈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서인교 의원도 연락이 되면 따로 모시고 1대1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